전두환의 폭압적인 군부 정권은 1985년 총선과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국제적인 고립을 막기 위해 유화 조치를 실시했다. 노동자 계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간에 억눌렸던 요구들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경제투쟁이 대부분이었던 80년대 노동운동.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정치투쟁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애환을 싣고 달린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의 풍경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세월의 흔적은 이렇게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85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우자동차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84년 8월부터 협상을 진행해오던 상여금 지급 문제와 군필자 호봉 승급 문제가 도화선이 돼 일어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85년 4월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0년 이후 대규모 파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최초로 남성 노동자들의 참여로 이뤄진 이 투쟁은 그래서 더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80년 광주 민주항쟁 이후 동일방직, 원풍모방, 반도상사 등의 민주노조가 파괴되면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노동자들은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었다. 우선 섬유, 봉제 등의 경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70년대 노동운동이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 움직였다면, 80년대 들어서는 국가 주력 산업이 중화기계공업으로 옮겨지면서 노동운동의 주체도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대학 출신으로 산업체에 들어와 투쟁에 적극 가담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른바 현장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며 생존권 투쟁과 반독재 투쟁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이었다. 현재 사무노위 위원장으로 있는 유길종 씨가 바로 그런 학출 노동자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유길종입니다. 예, 예. 아이고, 바쁘신데 여기까지 방문해 주시고. 앉으시죠. 예. 근데 대학생 출신으로 이 대우자동차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된 그 동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당시 80년대 초중반 시기에 이제 이 뭐 시대 역사를 고민하던 이제 당시 학생 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80년기의 광주 항쟁을 경험하고 나서 예. 제한적인 어떤 가두로서의 시위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이 시대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봤었고, 그런 어떤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실제로 생활의 일터,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밑바닥으로서의 그런 어떤 민중들 속으로 가서 그 민중들의 어떤 정책 각성을 이루면서 변화를 이뤄내자면 안 된다는 인식이 컸었죠. 그래서 83년, 4년 이때쯤 되면 학생운동을 일정하게 정리를 하고 자기들 신분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현장 속으로 이제 새로 자기 존재를 이전하는 그런 것을 대체로 고민하던 분위기였죠.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이제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했었고, 84년부터 이제 그런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9월 4일 날 이제 85년 대우자동차 투쟁은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안고 대학 출신 지식인들이 노동 현장에 추진하던 바로 그 80년대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사건이기도 했다. 대의원으로 파업에 참여했던 류선희 씨를 통해 파업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해들을 수 있었다.
국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제 파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됐던 건 84년부터 시작됐었죠. 그렇죠. 대우자들 파업 투쟁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직접 그 계기는 그때 어떤 일 때문에 그랬었어요? 직접적인 계기는 그 임금 인상 투쟁이었죠. 임금이다요. 예. 84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그 파업이 전면으로 돌입됐던 건 85년 때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파업 투쟁이 전개될 때 조합원들의 참여 호응도는 어땠어요? 거의 뭐 한 90% 이상 참여를 했다고 봐야죠. 그때 파업 투쟁에 참여하면서 참여할 때 그때 느낌 이런 것들 어때요? 느낌은 제가 그때 대의원이었으니까 예. 대의원으로서는 뭐 파업을 갖다 리드해 나가는 아.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라는 어떤 예. 그런 그 뭐 사명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절박한 심정에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요구 조건들이 어떤 거였어요? 생계비 확보하고 예. 그러니까 임금 인상과 생계비 확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타 어떤 그런 복지 시설에 대한 이런 그 요구였었죠. 학생 출신 노동자들이 앞장서 일어났던 대우자동차 파업 투쟁.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당시 현장 노동자들과 협력해 파업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 해고자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관련해서 이제 활동했던 몇몇 사람들이 좀 그 노동자 출신이 있었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 출신들이 그때 이제 들어와 가지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같이 결합하는. 일단 좀 구심점이 생겼던 거고요. 그러면서 그 84년도에는 그 8월부터 이렇게 싸움이 좀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의 성격이 좀 가장 그 짙었고 그러면서 그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이 대의원대에서 한 번의 어떤 그런 불신임을 좀 시도를 했지만은 그게 이제 실패가 돌아가면서 돌아오는 임투에서는 어떤 그 뭐 어용 민주 이런 그 구분 없이 공동의 어떤 그 대응력들을 좀 모색하자 그래서 그 집행부하고 이쪽하고 이제 그 임금 인상 요구한 그 어떤 하기 위한 어떤 그 단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그 시장 조사라든가 어떤 요구안들을 좀 이렇게 구체화시켜내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있었는데 요구안을 중심으로 집행부하고 있던 그 민주파하고 상당한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조합원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적인 어떤 그런 거리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들이 파업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저임금과 체불임금 때문이었다. 80년도부터 자동차 업계에 불어닥친 불황으로 상여금의 300%까지 늘어났던 체불임금과 일당 4,000원이라는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노동자들은 잔업과 야간 수당까지 합쳐야 겨우 18만 원에서 20만 원의 월급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열흘간의 파업을 진행 중이던 85년 4월 25일 협상은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적인 이제 관심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어떤 파장의 문제를 고려해서 아마 일정하게 타협적인 형식으로 아마 처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사실은 사회적 관심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집요한 이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업을 주동했던 이제 그 학생 출신들이 일단 밖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다 공권력에서 잡히고 또 이 수감 생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현장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당시
민영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는 되었었습니다만 그때 파업에 참가했던 핵심적인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환 배치, 뭐 또 타 지역으로 배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이제 조직을 공격하는 이런 양상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부평 내에 그때 한 2,300명이 그 전원 그러니까 조합원이었는데 예. 아마 그 이후로 그 85년 그 말까지 예. 말과 그다음에 그 이듬해 초까지 해서 한 300명 가까이가 예. 그 현장을 떠나게 돼 있어요. 아. 퇴직 압력과 부서 이동,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이 해고되면서 대우자동차 파업의 후유증은 커져만 갔다. 하지만 류선희 씨는 이른만큼 얻은 것도 많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한다. 경험으로서는 하여튼 제 그 가장 많은 열정을 바쳤던 투쟁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2,000명 이상 가까이가 건 한 90% 이상이 단결을 해서 같이 싸웠고 그다음에 그 싸움에 대한 자부감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으니까 단결할 수 있었던 뭐 내적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힘은 뭐였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끌어나갔던 사람들이 헌신적인 어떤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의 헌신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서로 동지들에 대한 뭐 신뢰, 애정, 뭐 동지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다가 돼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기본으로 돼 있고 하여튼 그 조합원들을 그 동참시키기 위한 각가지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예. 뭐 부서공청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색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공청회를 하고 그렇죠. 또 어떤 순회 공청회를 많이 했죠. 순회 공청회요. 예.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우리가 그때 결합돼서 같이 싸웠던 인원이 대략 한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좀 어떤 민주파라고 할 수 있는 게. 앞장서서 이렇게 쭉 예. 했던 분들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엔진부나 여기 이제 그때 부서가 뭐 크게 이제 5개 부서로다가 돼 있었는데 그 부서에 만약에 공청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예. 점심 시간에 예. 가서 뭐 조합원들을 갖다 함께 같이 모으고 예. 그리고 본인이 참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그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웅집되어지고 이렇게 단결되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좀 그 시기라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 의아심도 굉장히 좀 많이 예. 가졌었고 궁금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모습들이 있었고. 대우자동차 투쟁은 노동조합의 한계에 대한 저항과 도전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경제투쟁이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당시 투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외부적으로는 대기업 중공 노동자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시사를 주고 역사적 교훈을 주는 이런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투쟁의 마무리 과정 자체가 이제 일정하게 공권력하고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이제 피신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면서 사실 내부가 이게 일정하게 좀 약간 충분히 대책이 없이 좀 방치된 측면이 있고 심리적인 오히려 역으로의 어떤 위축이 일정하게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런 투쟁의 열기가 오히려 내면화되는 상당 기간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강하게 탄압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이렇게 갖는 것과 또 실제로 이제 우리 그 단위 현장이나 그 투쟁의 당사자들에게 갖는 어떤 부분은 일정한 좀 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었습니다. 대우자동차 파업이 있은 지 2달 후 구로에서는 동맹 파업이 일어났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연대 동맹 파업이었다. 이른바 구로 연투는 85년 6월 22일 구로공단에 있는 대우어페럴 노동조합 간부 3명이 경찰에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노동조합의 간부 구속은 곧 80년대 이후 새롭게 탄생한 민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의미했다. 게다가 대우어페럴의 노동조합은 구로의 여러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곳이었기 때문에
간부들의 구속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대우협회를 간부는 이미 대우협회를 간부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줄 간부의 구속이었죠. 결국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좀 뭉쳐서 한 번이라도 싸워보고 죽느냐 그냥 죽느냐 이런 선택이었습니다. 연대 결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70년대 선배들이 따로따로 싸우다 깨지는 결과를 보아온 노동자들은 간부가 구속된 다음 날 곧바로 연대 투쟁위원회를 만들었고 24일 오후 2시부터는 연대 파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재빠르게 연대 투쟁을 결의할 수 있었던 힘은 구로 지역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과 지역 활동을 함께 벌여왔고 활동가들도 비공개 모임을 통해 노동운동 상황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80년대에 그 전두환 정권에서 와야 될 때 원품 모방이나 뭐 동일 방지 컨트롤 데이터 어느 노조 하나 튼튼하지 않고 조합원에 기초하지 않은 훌륭한 노동자의 많은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 사안이 다르죠. 탄압의 사안이. 그래서 개별 분산적으로 싸울 때 무력하게 결국은 깨지는 것을 우리는 불과 3년 전에 눈으로 봤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교훈을 거기서 우리는 몸으로 이제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이제 구로 동맹 파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된 거죠. 대우어페럴 조합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뒤 6월 29일까지 구로 지역의 5개 노동조합이 동맹 파업에 참가했고 5개 노동조합이 연대 지지 파업을 벌였다. 간부들의 구속사유가 된 85년 임금 인상 투쟁은 구로의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했기에 연대는 더더욱 잘 이루어졌다. 이들은 연대 투쟁위원장에 효성물산노조의 김영미 위원장을 선임했다. 동맹 파업에 참여한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주동을 했던 데가 가리봉전자, 저희 효성물산, 그다음에 쌍방울이라고 왜 메리아스 만드는 거기 쌍방울, 이제 그다음에 청계피보, 놈코리아, 뭐 부흥사 이런 데들이었는데 봉제 회사가 그때 이제 산업 수출의 주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숫자는 많았지만 전자회사도 참여를 했고 또 구로 공단이 아닌 청계천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양평동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영등포구 양평동 거기에서도 할 수 있었고 준비 과정에서 이제 그냥 못했는데 광주의 남해어망이라든가 성남의 나이프제화라든가 연대 투쟁은 우리가 지역이나 이런 걸 가릴 길이 없었죠. 총 2,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구로의 6월 파업 투쟁에 참여했다. 노동운동단체들의 지지 농성과 22개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 채택으로 투쟁이 확산됐다. 구속사건이 도화선이 된 구로 연투에 이렇게 많은 지지 세력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빈곤한 생활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이제 먼지 막는 일을 하니까 한 달에 돼지고기 한 근, 또 그래도 국물 같은 거 소고기 맛은 봐야 되니까 한 달에 200g. 그게 생계비 그 조사 내역이었어요. 그거가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 돼지고기 한 근. 그랬더니 총무과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뭔 돼지고기냐, 이런 야채 같은 거 식용유 팍팍 쪄갖고 부쳐 먹으면 기름 다 떨어진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버님 생신이니까 제사니까 7시에 퇴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뭐 노동자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또 인권이나 이런 성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인간이 아니었던 게 누가 일일이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그 투쟁의 교훈 속에서 단위사업장이나 기업별의 단 혼자만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단결해야 된다는 교훈을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봉 노자 간의 문제가 이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화된 전 투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500여 명의 폭력단에 의해 구로동맹 파업이 막을 내린 지 2년도 못 되어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원 조치에 맞선 전 국민의 6월 항쟁이 일어났다. 직선제를 당황한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인다는 6.29 선언을 발표했는데 눈속임에 불과한 6.29 선언으로 보수 정치권과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춤하는 사이 다시 투쟁의 불씨를 지핀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노동자 파업 투쟁의 진원지 울산을 찾았다. 87년 6월 이 울산 상황하고요. 그리고 6.29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현대엔진에서부터 시작된 이 노조 설립 신고 그리고 7.89 투쟁이 이제 확산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87년 이전에는 현대중공업 비롯한 현대 계열사에 노동자업이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하나도 없었죠. 예. 근데 6.29 선언 직후에 예. 현대엔진에서 권용목 동지가 주도한 현대엔진 노동자업이 만들어졌죠. 예. 그걸 보고 저도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도 진발 그 노동자업이 필요하겠구나 예. 이런 마음을 먹고 예. 동지들을 규합하고 노동자업을 만들기 예. 위해서 동지들을 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이 좀 늦었고 그것을 틈타서 회사가 먼저 노동자업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용노동조합식으로 예. 만드는 거예요. 그 저희가 준비한 날짜가 7월 24일이었는데 회사는 7월 21일 날 예. 노동자업을 만들게 아. 됐죠. 그래서 저희들은 노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바로 어용노조 투쟁으로 예. 전환하게 됐던 것입니다. 현대엔진의 민주노동조합 결성을 시작으로 현대그룹 전체에도 하나둘 노조가 결성됐다. 임금 인상과 민주노조 쟁취를 외치며 모여든 15,000여 명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했다. 현대그룹은 노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6개의 자회사에 무기한 휴업 공고를 냈고 3만 노동자는 즉각 가두 시위를 벌여나갔다. 이튿날엔 가족 2천여 명도 시위에 동참했다. 그동안 노동자의 가족들은 가장을 공장에 빼앗기고도 빠듯한 삶을 살아야 했었고 한 달에 3,400시간에 가까운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살아야 했다.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무엇보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최루탄 속을 뚫고 나갔다. 참았던 울분을 쌓아안고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의 기나긴 행렬. 당시 상황은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한여름의 태양과 숨막히게 올라오는 아스팔트의 열기가 잔인하게 느껴졌던 87년 8월 18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노동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던 그곳 남목고개. 이 부분이요? 예. 8월 18일 날. 8월 18일 날 예. 그럼 이쪽으로 이제 남목고개를 넘어오면서 예. 그 노동자들이 내걸었던 요구, 구호들이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그때? 그 당시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의 민주노조를 인정하라. 이거였고, 그다음에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 대접하라. 이런 거 인간답게 하고 살아보자. 임금 인상해주라. 예. 이런 거 예. 이런 거였어요. 그 뭐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는 거를 상징을 보여주는 구호가 그 많은 인원이 외쳤던 구호 가운데 뭐 두발 자유라 복장 자유라 그런 구호가 있었다면요. 예, 그런 건 있었죠. 그런 구호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그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계열사에는 머리를 기에서 약간 덮으면 예.
그 정문에서 출근도 못하게 예. 했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고 예. 뭐 이랬던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작업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예. 못하게 했고 예. 이래서 현장에서 그냥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머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예. 하고 예. 옷도 아무 옷이나 입고 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제 주장했던 게 예. 노동자들이 소박한 요구죠. 현대엔진에서 솟아오른 불길은 마상과 창원을 거쳐 전국을 휩쓸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판매 서비스직까지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쟁의는 무려 3,300여 건. 87년 여름을 뜨겁게 했던 노동자 대투쟁은 8월 22일 거제 대우조선의 이석규 열사의 죽음으로 막판으로 치달았다. 저는 이제 그 18구 투쟁 과정에서 이거 울산 노동자들이 내세웠던 요구 조건들은 그 다음에 많이 관철이 됐습니까? 민주노조 현대중공업의 민주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은 예. 8월 18일 날 예. 노동부 차관이 한진희 노동부 차관이 내려와서 울산에 예. 내려와서 예. 확답을 함으로써 아. 현대중공업 민주노조 문제는 예.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았죠. 예. 경찰과 협상이 끝나고 나서 대치 상황이 끝이 났죠. 예. 끝이 나고 나서는 거의 뛰다시피 뛰다시피요. 거의 현대자동차 앞에까지 거의 뛰어가다시피 뛰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요구 조건은 어느 정도 승낙 예. 좀 관철됐다라는 예. 이 기쁜 마음에 예. 이 남목고개를 거의 뛰어서 갔습니다. 거세게 타올랐던 전국의 노동자 대투쟁은 8월 말부터 정부의 강경 탄압으로 점차 수그러들다가 9월 중순 무렵 막을 내렸다. 그러나 70여일간의 대투쟁이 지나간 전국 곳곳엔 민주노동조합이 생겨났다. 87년 한 해 동안만도 1,400여 개의 노동조합이 탄생됐다. 그래도 789 투쟁이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을 짚어본다면 어떤 거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개별 노동자로 흩어져 있던 노동자들이 예. 노동자라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아, 노동자라는 자각. 예. 그게 가장 큰 거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있다면 노동자의 힘을 확인한